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23일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37분입니다. 역시나 한 주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미래를 위한 과거를 시작하면서에 해당하는 시작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 5월 17일 월요일에 쓴 페이스북에 제 글을 먼저 취지 삼아 밝혀드리고 오늘의 분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저 제각각 본래 그러한 대로, 즉 그 본성대로 생장하고 사멸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상. 그런 세상을 세상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로 봤던 노자의 도덕 세상에 대입해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부자연스러운가. 인위와 자귀, 왜곡과 은폐, 분열과 분단, 제한과 통규제, 부정과 반칙, 특권과 패거리, 소외와 배제 등 짚어보면 단언컨대 이 단어들의 가장 큰 주범은 나라를 이끌 가장 큰 책무를 진 위정자들 그리고 언론 지식인들이다. 허망하고 배신감 장렬이다. 하지만 당장 우리의 직대 조선을 가보면 세상은 이렇지 않았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의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자기 수신에 힘썼고 열성적인 면학을 통해 공익에 기여코자 노력했다. 그것은 곧 나라의 기강이 되었고 의를 추구하는 나라의 공론을 이끌었으며 그는 나라님도 거스를 수 없었다. 1년 1개월이 넘게 걸린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에 이어 미래를 위한 과거 읽기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나는 저자인 김갑수 선생님을 통해 조선의 유학자의 모습을 본다. 우리는 그의 말 유튜브 김갑수 TV와 그를 통해 그야말로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의식, 법고 창신을 배울 수가 있고 그 법고 창신을 위한 자주의식을 그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으며 또 그 자주를 위한 폭넓은 통시적 지식과 교양을 갖출 수가 있다. 고로 나는 믿는다. 공론 생산의 주체가 다 죽어버린 이 사회에서 그의 생각들이 이 땅의 공론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땅의 저 부자연스럽고 부정한 말들의 횡행을 싸그리다 박살내버려야 한다고. 네, 책 시작 전에 이러한 말씀을 먼저 저의 취지로서 시작의 취지로서 피력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예상치 못한 볼일에 시간을 너무 써버리는 바람에 못하고 바로 본론으로 진입을 했었죠.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날 제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오늘 시작 전에 저의 뜻을 전달합니다. 공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분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덥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과거 저자 김갑수. 제1장 엄정한 역사의식을 위해 4. 잘난 조선이라는 말이 생소한가? 더 이상 조선을 봉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자학사관임과 동시에 식민사관에 불과하다. 나는 못난 조선보다는 잘난 조선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잘난 조선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반응했다. 처음 듣는다는 말은 한자어로 금시초문인데 이것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거나 폄하할 때도 쓰는 말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는지 간에 잘난 조선이 처음이라는 것은 안타깝고도 불행한 현상이다. 조선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상이 머물러 살았던 시공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계 조상이 잘났다는 말 처음 듣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말은 할아버지한테 들었나요? 할머니한테 들었나요? 뜬금없는 말 같지만 이것은 영국의 창조론자 윌버포스 주교가 진화론자 헉슬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물론 이것은 시니컬한 유머에 속한다. 듣는 이들을 웃겨서 청중의 공감을 사려는 논리적 오류, 유머에의 호소를 이용한 화법이다. 하지만 이 유머 속에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조상을 좋게 말한다는 전제가 들어있다. 그렇다. 모든 어른은 어린 사람 앞에서 자기 조상을 좋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난 조선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인지상정마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역사 왜곡이 심하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설일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처럼 자기 조상을 폄하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현대인은 없다는 점을 불만으로 품고 있다. 못난 조상. 사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유감을 갖는다. 이런 말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이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발설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놀라운 것이다. 수많은 학자와 지식인들, 언론들, 그리고 흥행 영화와 텔레비전 사극 등이 조선 역사를 왜곡하는 주범의 목록이다. 요즘 들어 조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좋은 글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 발간 한국과 일본 방정식에 수록된 한영우 교수의 논문 법고 창신과 동도서기의 길을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인류국가가 되려는 꿈은 오늘의 우리만이 아니라 옛날의 조상들도 똑같이 지니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대의 수준에서 인류국가를 부단히 생산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군자국 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지칭하고 우리나라의 사신을 주변 여러 나라의 사신 중에서 가장 상석에 배치하면서 극진히 우대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류국가로 인식되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국력을 기울일 정도로 후대를 받은 것도 우리가 일본보다 인류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실로 우리는 20세기 100년을 빼고는 언제나 인류국가로 살아왔다. 조선 왕조는 특히 여러 왕조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의 한국적 특색이 가장 세련되게 발현된 것이 이 시대이고 중국 문화를 열성적으로 수용한 것도 이 시대이며 조선 후기에는 서양의 천주교와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상대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정면으로 파괴하려는 침략성을 드러내지 않는 한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외래 문화를 섭취하여 온 것이 우리 조상들의 기본 자세였다. 우리나라는 유교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속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일본인들이 갖지 못한 인문적 교양과 전인적 사고력은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하는 인류국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 왕조가 비록 일본의 무력에 의해 국치를 당했다 하더라도 침략자를 비난할 일이지 조상을 탓할 일이 아니다.
신사가 불량배에게 맞았다고 해서 신사를 나무랄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국치 이후 100년간 조선 왕조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선 왕조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그것이 역사에 대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21세기 신문명을 창조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5. 역사 왜곡과 유사진보의 함수관계. 역사는 선택과 배제에 의해 능률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무리를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보자. 이 책은 이승만을 9회 선택 기술했지만 김구는 3회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이승만의 생존 기간이 길었고 그가 초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이승만을 격상시키고 김구를 격화시킨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은 왜 안창호는 단 한 번도 선택 기술하지 않았을까? 이 책이 안창호를 김구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아서였을까? 아닐 것이다. 이 책이 안창호를 선택 기술하지 않은 데에는 보다 더 교묘하고도 자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안창호는 일정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승만보다는 우월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런데 안창호는 여러모로 이승만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안창호의 무실역행론이나 기독교주의 그리고 미국 취향은 이승만의 것과 유사하다. 안창호의 온건론은 이승만의 타협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는 안창호를 부각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이승만이 비교 격화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역사는 선택과 배제에 의해 대단히 능률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역사란 사실이라고 선전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난점은 사실만으로 기록된 역사, 즉 주관이 배제된 역사도 바른 역사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일제강점기 이병도 부류의 실증사학은 철저히 주관을 배제한다고 했다. 결과 역설적으로 실증사학은 가장 자의적인 왜곡과 조작이 많은 불량한 역사가 되었다. 반면 오늘날 엄정한 역사서로 평가받는 사기나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의 변 등에서는 주관의 극치가 엿보이기도 한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다. 고려 창업의 승자는 궁예가 아니라 왕건이었다. 왕건은 대지주였으며 한때 궁예의 부하였다. 반면 궁예는 무산개혁가였다. 궁예에게는 30여 종의 저서가 있었다. 하지만 고려사는 왕건을 엄청나게 격상시키고 궁예를 사정없이 격화시켰다. 왜 망한 나라의 군주는 죄다 무능력자 아니면 폐륜화로 남아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실패자였기 때문이다. 백제 의자왕이나 신라의 경순왕, 조선의 고종, 그리고 중국 상나라의 주왕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역사 왜곡을 극복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당연히 그것은 역사를 제대로 알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일제강점기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일제는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전 시대, 특히 조선의 역사를 극한대로 왜곡, 폄하했다. 일단 식민지 침략이 정당화되면 분단과 독재에 면죄부를 주게 되어 현대사를 용이하게 왜곡할 수가 있다. 그러니 역사를 공부할 때 왜곡의 선후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공부한 후 조선사와 현대사까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근현대 역사 왜곡을 제대로 격파하기 위해서는 근대화주의의 저희를 읽어야 한다. 근대화주의란 제국주의가 쓴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한 것이다. 김옥균, 이광수, 장덕수를 비롯한 친일파 대부분과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김문수, 그리고 뉴라이트와 현대사학회 학자들은
하나같이 근대화주의자들이다. 다음으로 역사 왜곡은 수구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 2002년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 연설을 멋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의 이 언명에는 단순한 선의로 인해 빚어진 무모한 역사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노무현은 제국주의 침략 이전의 조선을 제국주의 침략이 만들어낸 근현대의 저열한 역사와 무작정 일맥상통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역사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많은 독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의 독서는 사회과학과 현대사에 치중된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인문학과 근대사, 특히 조선 역사에 대한 독서와 사색이 적었던 것이다. 이런 부작용은 2013년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때 많은 진보적 지식인이 양비론을 취했다. 그들은 대북 문제가 끼어들면 순간적으로 공정성을 잃는다. 이것도 멀리 보아 일제강점기 역사와 조선 역사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없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이북이 얼마나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인지를 저절로 체득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진정한 가치를 덮어둔 채 서구의 근대적 가치만 편중되게 중시하니까 반북진보라는 기형적 지식이 생산되는 것이다. 6. 대한민국 병폐의 근저에는 모양주의가 있다. 새로 지은 양복에 새로 산 구두를 신고 나서니 나도 제법 양식 신사가 된 양 하여 마음이 흐뭇하더이다. 그러나 노상에서 진짜 양인을 만남에 나는 지금껏 가지었던 프라이드가 어느덧 쓰러지고 등골에 찬 땀이 흘러 부지불각에 폭 고개를 숙이었나이다. 위 글은 1907년 이광수가 15세의 아름다운 나이에 상해거리에서 서양인과 마주친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서양인에 대한 지독한 컴플렉스를 너무도 당당히 피력하고 있다. 이런 글은 일단 우리를 슬프게 한다. 서양에 대한 이광수의 동경은 40세가 넘어서도 전혀 식지 않는다. 그는 1933년 잡지 삼천리에다 미국 가려고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그때 소문에 미국은 문명했고 자유의 나라고 또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다기에 미국행을 열망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이런 언명에서 비범한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이광수가 어째서 친일 파시스트라는 오욕의 행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의 삶을 누추하게 일그러뜨린 것은 헛된 명리욕이었다. 그렇다면 남달리 명석했던 그가 왜 어리석게도 명리욕이라는 헛된 욕망을 품게 되었을까? 얼마 전 나는 내가 출연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모양주의라는 말을 써보았다. 이것은 모화주의에서 유추하여 만들어 본 말이다. 조선시대에 중국을 터무니없이 우러러본 선비처럼 지금 대한민국에는 서양을 터무니없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많다는 데에서 차가 난 것이다.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다. 내가 그의 소설을 읽지 않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에 있다. 그가 자기 서랍의 비밀번호는 1789라고 자랑처럼 쓴 글을 먼저 읽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일본인 작가가 왜 프랑스 혁명을 동경하는지 나는 납득하지 못한다. 모양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장한 집단은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였다. 그들은 실증주의를 내세워 한국의 역사를 편년체로 나열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없애는 작업을 도맡았는데
이병도, 신석호 등 일본인에게 학문을 전수한 사학자가 여기에 가담했다. 그들은 조선인에게 역사의 주체를 망각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당군 조선의 역사를 신화로 만들었고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안으로 바꿈으로써 조선 상고시대의 역사를 축소 조작했다. 또한 그들은 일본이 신라와 백제를 지원하여 고구려와 전쟁을 벌여 고구려를 한강 이북으로 몰아냈으며 상당 기간 신라의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조작했다. 이른바 남한경영설 또는 임나 일본 부설이 그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만주 환도성 인근에 있는 광개토왕 비문의 글씨를 쪼아 일본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일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토론 정치의 단면인 당쟁을 국론 파탄의 당파 싸움으로 몰아붙이고 파당심이 조선인의 본성이라고 기록했다. 또한 그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문제 삼았다. 그들에 의하면 조선은 반도니까 대륙과 섬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세뇌당한 조선인들은 조선이 반도니까 오히려 대륙과 섬나라의 문화를 포섭할 수도 있다는 지당한 사실을 가정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실 조선사 편수회가 꾸민 식민사관의 악영향은 민족 개조론자들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조선인을 폄하했다. 결과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남자는 서구인이 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조선의 여인이 남존여비 사회에서 지옥 생활이나 다름없이 살았다고 믿게 되었다. 전통 명절이 닥치면 몸부터 아파진다는 이상한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대였다. 식민지 시대 민족 계몽주의자들과 국가주의자들도 모양주의의 징후를 드러냈다. 그들은 애창곡으로 매기의 추억이나 뱃삼의 무초 등을 불렀고 혹시 외국 대학에 가서 몇 달이라도 기숙사를 빌려 쓰다 오게 되면 무슨 대학교 교환 교수라는 해괴한 이력을 내세우게 된 것도 이 시대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매사에 콤플렉스에 빠지다 보니 누가 자전거만 잘 타도 국가적인 일이었고 비행기만 조종해도 동양제패라고 과장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마라톤을 잘하면 아예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 모든 것이 국위 선양으로 통하는 국가주의 풍조는 일본 제국에서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후로도 오래오래 지속되었다. 사료를 독점한 채 식민사관 만들기에 청춘을 걸었던 소장 조선인 사학자들은 대부분 경성제국대학 사학과 출신이었는데 그들은 해방 후 서울대학교 사학과와 국사편찬위원회를 거의 장악했다. 조선사 편수회 수사관 이병도는 서울대 대학원장과 학술원 종신회원을 역임하더니 끝내는 문교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충무공 훈장과 문화훈장, 대한민국장과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또 다른 수사관 신석호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국사편찬위원을 역임했다. 모양주의자는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은 대단한 것으로 알지만 중국 인민혁명이나 조선 역성혁명은 나쁜 것인 줄 안다. 그들은 빛의 도시 광주에서 벌어진 5.18에 대해서도 일말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모양주의자 중에는 구미 유학파가 많다. 그들 중에는 실없이 유럽에 몇 년 다녀온 경우도 있다. 그러고는 템즈강의 안개가 그립다고 하거나 하이델베르그의 빵이 먹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모양주의자들은 메트로폴리탄을 동경하거나 김민웅 파리를 선호하거나 홍세와 파스타를 즐긴다고 하거나 심상정 프로야구를 극찬하거나 조국 클래식 음악을 신성시하거나 진중권 제클린을 선망한다. 김어준 그들에게는 와인은 세련된 술이고 막걸리는 촌스런 술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더러 나타난다.
모양주의자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은 너무 훌륭하다고 여기지만 조선의 종묘 따위는 별로 안중에도 없다. 모양주의자는 박근혜를 까고 싶으면 곧장 까도 되는데 굳이 메르켈과 비교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모양주의자는 르몽드나 더 타임스를 대단한 언론인 줄 안다. 그들에게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너무나 멋지지만 한국의 빨치산은 토비 수준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모양주의자가 대체로 간디, 테레사, 달라이라마 등을 존경하게 된 것도 기실은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기획적으로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든 인물인지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체 게바라는 한없이 멋지지만 김일성은 박정희와 동격 수준으로 치부해버리며 만델라가 김대중보다 한참이나 나은 인물인 줄 안다. 대한민국은 가치관이 전복되어 있는 나라다. 가치관이 전복되어 있으므로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고 국민의식이 저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벌 집안이 명문가가 되었고 독립운동가 가문은 아예 가문으로 취급받지도 않게 되었다. 심지어 북한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태도도 모양주의와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도 마르크스, 레닌은 지나치게 우대하는데 이것 역시 일정 부분 모양주의와 관련된다고 본다. 대한민국 모든 병폐의 근저에는 모양주의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분량 3개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